자, 두 분 그 법률가들에게 이번 사건 법률적인 문제 조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아마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통상 이 비슷한 사건들에서 구속영장이 과거에 발부가 됐었습니까? 어땠나요? 사실 어제 최초의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그 당시에 불구속으로 입건할 계획이다라는 것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게 그 아동복지법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에 해당을 하는데 이 폭행이 일회적인 것인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찰에서도 불구속 입건 방식을 밝혔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추가 폭행 자료가 확보가 되면 영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CCTV 영상 뭐 확인이 된 거로는 24일치 분량에서 실제로 이 여교사가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한 9일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뭐 추가로 학대 정도에 해당한다. 네, 그렇죠. 네,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정도로 볼 정도가 되는 영상은 그렇게 추가로 뭐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민적 분노와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일단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아동 학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좀 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량도 좀 너무 낮은 편이기도 하고 대부분 이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 전에는 구속이 되는 그런 사안도 별로 없고 또 초범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이 그 아동 학대,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그 구속됐었는지 불구속됐었는지 그 사례들 그 정리된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형량이 지금 그 관련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그래픽으로 설명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화면 말고요. 그리고 조금 전 경찰 취재하는 저희 기자 설명으로는 일단 폭행 장면은 더는 없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폭행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그 영상이 추가로 또 공개됐단 말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상들이 있죠. 이 영상 말고요. 그게 아마도 뭐 실로폰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볍게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입힐 때 외출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옷을 입히는데 옷을 좀 거칠게 약간 허리 부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영상을 두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봤었을 때는 그거를 뭐 폭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어제 이미 경찰에서 그 상당히 빠르게 학부형들을 다 조사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거죠? 아이들의 그렇죠. 저 정도를 폭행이라고 하기엔 좀 저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왜 이제 저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냐면 아동학대라고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그 단발성 폭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상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그렇죠. 저것을 이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저 처음 이 폭행 장면이 공개됐을 때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맞은 아이의 행동 그리고 그걸 지켜본 아이들의 행동이 저거는 얼마나 저런 행동들이 반복이 됐길래 저렇게 아이들이 학습이 돼 있었을까.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에 학부형들을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이제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다 거의 빠짐없이 폭행을 당했던 걸로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정도면은 그간의 다른 사례들과 달리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저 아이들의 진술이요. 법정에서 다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아이들의 진술이 과거에 이제 신빙성이 많이 없다. 왜냐하면 일관성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뭐 지금 이번에 피해 아동들 같은 경우는 지금 4세인데 4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지금 이 폭행 장면이 나온 CCTV와 이 CCTV에 나온 아이의 진술 그리고 주변 아이들의 진술과 나머지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면 학대 최소한 정황 증거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요. 증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이거는 일회성 폭행이 아니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게 보통 4세 정도 되는 아이가 맞으면 웁니다. 그죠? 근데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고 정말 그렇게 심하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어와서 김치를 다시 땅에 떨어진 걸 먹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예. 그거는 이 행동이 수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정하게 몸에 체득이 된 거거든요. 그럼 가혹한 학대가 있었다는 것은 그 영상 자체로 또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 네. 나머지 진술까지 결합한다면 사실 충분히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뭐 제 생각에는 학대 피해자가 16명, 그 16명이 전부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그래도 그 정도의 정황 증거가 있다면 뭐 구속 여부를 떠나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예. 이 아이들이 그 어젯밤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 너무나 놀라웠던 게 한결같이 자기는 맞은 적이 없다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다른 애가 맞는 거를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예. 심지어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뭐 치료 과정이 됐건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했었거든 예. 아이들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사실은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요. 이 아동 학대는 외국에서는 영원 살인이라는 표현까지도 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은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점처럼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형량도 더 어떤 높은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높죠. 훨씬 높습니까? 높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연수구청에서 아까 구청장께서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왜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이런 걸 다 할 수 있나? 뭐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이게 과연 다 될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네. 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허가사원 관장을 하고 보육교사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관여를 안 하고 뭔가 범죄가 일어나면 성인을 수사하는 경찰들이 와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론적으로 아동을 전문적으로 다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이렇게 방치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 자, 형량 정리됐으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범죄 확정 후에 10년간 관련 기관에 유치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돼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과거 사례들인데요. 2014년 12월에 고양이에서 있었던 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던 사건은 불구속이었고요. 그리고 2014년 12월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머리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행위. 이때 그 피해 어린이가 아직도 완전히 회복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구속영장이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었고요. 2013년 11월에는 부산에서 있었던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꼬집고 이불에 내팽개쳤던 사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저것도 기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기각됐었죠. 있어요.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어린이 사건 같은 경우가 문제가 아이들을 학대를 하면서 상처를 나게 또 학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애는 맞았는데 이게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학대를 받았는데 예. 범죄로서 증거를 찾을 만한 어떤 흔적들을 남기질 않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그냥 왜 어린이집 부모랑 떨어지기 싫어서도 가기 싫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부모들이 모르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사실 걱정스러운 거는 저렇게 우리가 저런 황당한 정말 끔찍한 영상이 그게 과연 저것 한 곳에서만 일어났을까? 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물론 좋은 어린이집, 좋은 선생님들이 훨씬 그럼요. 많겠죠. 예. 그렇지만 워낙 많고요. 어린이집이 많고 선생님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 교사들이 과연 이것뿐일까라는 걱정을 학부모들 입장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징역 5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외국은 훨씬 더 높단 말이죠, 이 형량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교육교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한 사람의 교육교사가 20명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열악한 것도 사실이죠. 예. CCTV가 저게 규정이 얼마까지 보관하게 돼 있다는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뭐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CCTV마다 이제 뭐 며칠 동안 저장되는 용량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CCTV를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CCTV까지 없으면 증거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의 진술만 가지고는 그 아이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로 신빙성을 인정해주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혐의 자체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보육 교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권 침해 아니냐,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는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대상이 보호해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네.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지금 연수구청장도 말씀하셨던 게 CCTV는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 적극 권장하고 뭐 공시하겠다 정도인데 예. 이런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예. CCTV라도 설치가 돼 있으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보육 교사들이 좀 더 조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아무래도 좀 줄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무화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동복지법 말고 영유아 보육법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6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하는데 예. 이번에 피해자들이 다 4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저 연수구청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원 폐쇄 조치도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원장 같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고 예. 또 이 가해한 이 보육 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이 학대와 관련이 있을 때는 10년 동안 재취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아동복지법과 또 영유아보육법 두 가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법률적인 그 조언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아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경 의원 얘기입니다. 임수경 의원이 오늘이 소환조사 나와서 받으라고 통보를 받았던 날입니다. 종북 콘서트에 참가했었던 것 때문에 고발이 됐었고 그래서 참고인 또는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고 그전에 우리민족길이라는 대남 선전 사이트에 글을 퍼날랐었던 리트윗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후 2시였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불투명했었는데 김수경 의원이 나가겠다. 부당하지만 어쨌건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지금 나와 있는지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연결됐나요?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임수경 의원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사 시간인 오후 2시보다 40분쯤 일찍 도착해서 대기하다 2시에 맞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이 있었던 신은미 황성 콘서트에 참석했었는데요. 보수단체가 이것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오늘 조사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임 의원은 출석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콘서트에 참석한 배경을 해명했는데요. 지난해 9월 주최 측이 기획 단계에서 출연을 요청했지만 남북대화 추진 시점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거절했고 당시 개최 반대 의견도 전달해 행사가 확정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불교 법안 관련 내용을 의논하기 위해 조계사에 갔는데 콘서트가 그곳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 5분 정도 인사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 의원은 이후 주최 측에 콘서트가 강행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런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사당국이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 시기나 방향을 언론에 흘리면서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임 의원이 콘서트에 참석한 배경, 북한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리트윗한 혐의 등을 피고발을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토크 콘서트를 주최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는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재미교포 신은미 씨는 지난 10일 미국으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네, 오늘 어쨌건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두 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임수경 의원은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항상 이런 일에는 이렇게 휘말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저도 지금 단계에서는 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건 근데 그 문제가 됐던 콘서트에 참석을 하셨고 네. 그럼 왜 참석했는지 그런 정도의 배경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민족끼리가 트위터에 올린 걸 리트윗한 것도 역시 뭐 찬양곰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그런 부분 정도의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예. 이게 어쨌건 보수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 거였고요. 예. 만약에 저는 오늘 임수경 의원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오히려 저는 더 당당하게 돌파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서면 조사까지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체포영장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보면 예. 경찰에서도 임수경 의원에게 어떤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피고발인 신분에서 나와서 그간의 사정을 좀 정리해서 한번 들어보는 정도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발이 되면 피고발인은 조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그 고발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사실과 네. 리트윗했다는 사실 정도는 인정이 되니까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간단한 조사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자,
임수경, 아유 옛날 화면 오래간만에 보네요. 임수경 같은 경우 89년인가요? 이제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신 걸 보면. 본인 심정은 그렇다는 예, 얘기죠. 이미 해명을 다 했는데 왜 또 오라고 하냐고 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죠. 경찰이 언론을 통해 나온 해명 글을 보고 그걸 가지고 기록을 만들어서 수사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경찰 입장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 한 거고요. 출석하신 거 잘하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본인의 어떤 전력 때문에 이런 문제에 늘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예. 명심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뭐 경찰도 철저하게 조사할 게 있으면 오늘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법률적인 두 분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라서 두 분의 조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 협박 사건입니다. 그동안 뭐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나중에 뭐가 또 공개되고 사생활 문제로 전이되는 것 같고 했었는데 어쨌건 오늘 법원이 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모델 이모 씨, 걸그룹 멤버 다희 씨 이 두 사람의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취재하는 구수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부입니다. 네, 두 명이 모두 실형 선고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배우 모델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함께 기소된 걸그룹 멤버 다희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몰래 찍은 뒤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 점, 또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피해자 이병헌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병헌 씨에 대해서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이 씨 등과 어울리면서 이성으로서의 관심을 보여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이병헌 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술자리에서 촬영한 이병헌 씨의 음담 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한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시죠. 네, 최근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가 되면서 공방이 계속되어 양측의 쟁점들은 결국 이병헌 씨와 모델 이모 씨의 교제 여부로 모아집니다. 이 씨는 연인 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 반면 이병헌 씨는 아는 동생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서로 간의 관심이나 애정이 비슷해야 연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과연 연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씨가 가족 행사 등을 이유로 만남을 피하는 등 금전적인 부분을 빼고는 감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 이병헌 씨는 유명인이자 유부남인데도 시간 날 때마다 이 씨를 사적으로 만나고 게임을 가장해 신체 접촉도 했다며 이 씨를 이성으로 좋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번 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배신감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네, 참 이 복잡한 사건인데 지금 구수본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병헌 씨는 이성으로 좋아했던 것 같다, 이 두 사람을. 그런데 여성들은 오히려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랬었던 것이고 연인으로 생각 안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게 협박이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협박한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게 그러니까 겁 준다는 거잖아요. 겁을 주려면 겁을 먹으면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이병헌 씨가 나이도 많고 남자고 연예인으로서 훨씬 더 유명인이고 그러면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겁을 먹을 관계도 아니었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연인 관계였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겁을 먹을 관계는 아니었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병헌 씨가 일방적으로 뭐 치근덕대다시피 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뭔가 빌미를 꼬투리를 잡혔으면 오히려 여기서는 상하 관계가 바뀌어서 이병헌 씨가 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구나 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병헌 씨한테 지금 나무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빌미를 제공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결국에 발목을 잡힌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병헌 씨도 꾸짖었지만 어찌됐든 그 빌미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이 두 사람이 훨씬 더 나쁘다고 본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실형 선고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오늘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 두 명 다 초범이고요. 예. 그리고 50억이라는 다소 황당한 금액을 요구했고 협박 과정도 굉장히 좀 어수룩했고 예. 그런 전과정 그다음에 뭐 29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어쨌건 이병헌 씨가 그런 문자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50억을 요구했던 이 허술한 과정이 나는 이병헌 씨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었잖아요. 그 주장이 어느 정도는 저는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뭐 그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고 예. 이건 일단 계획적인 범죄고 그 이후에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하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예. 치밀한 계획하에 이런 범행을 범했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실형도 이제 1년 2개월이나 뭐 1년 정도면 굉장히 중한 편이고요. 이 정도 실제로 또 50억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소심이 되면 예. 뭐 이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고 해도 구속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이병헌 씨가 합의를 안 해줬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주고 싶어도 예. 합의를 하면 저쪽 주장을 마치 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인정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또 의혹을 살 수 있다 보니 합의를 아예 안 해주게 된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유들을 종합해봐서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쨌건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 재판부가 꾸짖었다고 하는데 이병헌 씨를 어쨌건 피해자로 인정을 한 건데 네. 예, 협박의 피해자. 네. 그런데 피해자를 이렇게 꾸짖는 경우가 있습니까? 간혹 있죠. 그리고 이제 이병헌 씨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범행이 그러니까 범죄의 피해자지만 도의적인 책임 부분은 당신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도 이게 이제 형사처벌에서 형사법정에서는 이 두 사람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병헌 씨가 앞으로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릴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통해서 이병헌 씨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들이 공개가 됐고 확정이 됐어요. 법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그건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고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예.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놓였거든요. 예. 또 그리고 이런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게 이병헌 씨를 이용해서 뭐 작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홍보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사 어떤 홍보 웨돌로서의 역할을 또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도 백성문 변호사와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의 법률적인 조언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